자, 늦은 시간에 또 다들 공부하신다고 또 들어와 주셨네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밸류체인스 3월 28일자 마감 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시아 증시 상황 좀 보고 오늘 그 메인 이슈에서 항상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갖다 들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전략 부분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오늘 드릴까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말도 그랬고 그 지난주에 그러니까 뭐 이와 비슷한 말씀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2000포인트 넘기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갖다가 진행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갖다 많이 드린 바 있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 일정 자체를 갖다 조금 오늘 그 잡아 드릴까 합니다. 뭐 항상 그 비중 축소 의견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상승을 갖다가 예측하는 부분도 물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잘 맞는 편일 때도 있지만 제가 하락 예측 자체는 거의 100% 맞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상승을 100%딱 맞추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더 강한 편이라서 네, 이번에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까지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시아 증시 요약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의 GDP 4분기 확정 발표에 영향을 받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는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에 장 초반에 27일 발표된 중국의 산업이익이 4.8% 상승으로 발표되면서 증시는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수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국 인민은행의 고시환율이 달러당 6.523이 위안으로 3일 연속 절하 고시하고 뭐 이 부분은 오늘 모닝브리핑에서도 제가 예측한 부분인데 게다가 중국은행들이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조정 되면서 상승폭을 갖다가 반납하는 모습을 갖다 보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로 약보합 마감했고 장중 이슈가 부재했는데요. 또한 경기회복과 실적 호조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박스권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한국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달러 원환율이 신흥국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는데요. 장 초반에 이번 주에 미국 및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달러 환율은 위안화 및 신흥국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월말에 따른 내고 물량이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한국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미국 및 중국의 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3년물과 10년물 모두 매수를 갖다 보이는데 20년물 입찰도 양호한 수요를 보였지만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물은 CD금리가 LBP 낮게 고시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 등락을 갖다 거듭한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나흘째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내린 상황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지난 25일 현지 시간으로 휴장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없어서 지수는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27포인트, 0.06% 하락한 1981.54를 기록했는데요. 지수는 이날 장중에 1992까지 오르면서 1990선을 회복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1980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날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이 3조 3,654억 2,600만 원으로 지난 2월 24일, 그러니까 3조 5,565억 4,100만 원 이후에 가장 규모가 작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ED, 그러니까 연준이죠.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인 발언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다소 축소된 가운데 시장은 오늘 29일에 예정된 제네드 앨런 연준 의장의 연설을 갖다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흐름이 썩 지금 현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갖다 보이는 상황인데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번 니케이 225 지수는 0.53% 상승했고요. 중국 상해조합 지수는 그 마이너스 0.73% 21.61포인트 하락한 2957.82에 마감하였습니다. 한때 1200원 갖다 넘나들기도 했던 한 줄은 다소 안정세로 갖다 찾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한 줄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3원 내린 1166.2원의 거래를 마쳤고 수급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매매 규모가 크지 않은 가운데 개인, 외국인, 기관이 모두 그 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인은 269억 원을 팔았고요. 외국인도 111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기관 역시도 31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해서 총 29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갖다 기록하였고요. 상승과 하락 업종 수는 비슷하였습니다. 전기가스업이 1.13%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갖다 보였고 음식료가 1.04, 기계가 0.69, 비금속 광물이 0.6, 그리고 서비스업이 0.58, 증권이 0.39 등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상승 옵션의 경우에는 건설업이 1.19, 의료정밀이 1.11, 그리고 통신업이 1.06, 은행이 0.9, 철강금속이 0.6% 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29만 4천원을 기록하였고 130만원 회복을 눈앞에 두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삼성물산, 네이버, 포스코, SK텔레콤,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화재, KB금융 등도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이 1.18% 하락하였고요.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LG화학, SK하이닉스, 기아차, 신한지주, SK 등도 하락하였습니다. 당일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4억 598만 주, 거래대금은 3조 3,654억 2,900만 원을 찍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없었던 날이죠. 상한가 종목은 없었고 330개 종목이 상승, 그리고 65개 종목이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하한가 종목도 없었고요. 479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약세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보면 마감 시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 대금, 그리고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갖다가 매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시장 자체 흐름을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체 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DR 지표라는 지표를 갖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ADR 지표 자체로 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를 갖다가 비교 분석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주식 총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 종목이 많으면 ADR 지표 자체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이 많게 되면 ADR 지표가 반대로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당일 같은 경우에 330개의 종목이 올랐고 65개의 종목이 보합을 갖다 이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95개 종목 자체가 플러스 때였다는 거죠. 근데 하락 종목 자체가 우선적으로 많아가지고 단순히 이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사거래일 직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 흐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보합 종목 수가 개체 수가 상승을 하면서 하락 종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시장은 약세를 전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마감 시황 때 이렇게 알려드릴 부분 있잖아요. 이걸 갖다 메모해 두시고 이 부분 자체가 하락 종목이 상거래일 연속으로 증가했다라고 딱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닙니까? 예, 거의 100% 맞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계속 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엿새째 하락했는데요.
680선 아래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6거래일째 하락했는데 기관의 매도 공세 속에 외국인들도 팔자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갖다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98%, 6.69포인트 하락한 676.51에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지수가 67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일 이후에 13거래일 만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700포인트에서 공방하다가 꺾이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데, 이날 외국인은 순매도 금액이 일주일 내 최대치인 91억 원을 갖다 기록하였습니다. 기간도 484억 원어치를 내다 팔면서 12거래일째 팔자를 갖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간의 누적 순매도 금액이 4,160억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날 사모펀드가 109억 원, 투신이 89억 원, 그리고 기금이 85억 원, 보험이 56억 원, 증권이 51억 원 등 골고루 매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 650억을 순매수하면서 6거래일째 사자를 갖다가 매수를 기조를 갖다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프로그램 매매의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105억 원의 매수 우위를 갖다 기록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112억 원어치 순매수하는데요. 지금 보면 2.57% 오른 출판 매체 복제나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가 0.87, 비금속이 0.70 등의 일부 업종만 상승했을 뿐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섬유 의료의 경우에는 당일 18% 이상 떨어진 코덱스 컴바인의 영향으로 14.34% 하락하였고, 기타 제조, 인터넷, 통신 서비스, 운송,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도 낙폭이 전체 평균보다 큰 상황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중에서도 하락한 종목이 오히려 더 많았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인트론바이오, 케어젠, 바이로메드, 메디포스트, 바디텍메드, 대화제약 등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약세를 보였고, W게임즈, 컴투스, 카카오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특허 소송전에서 승소한 서울반도체를 비롯해서 로엔, 웹젠, 파라다이스 등의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동서, 서브 T&D 등의 유통업체들이 상승했는데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유상증자 후에 최대주가 바뀐 리젠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리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봐도 돼요. 봐도 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관리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M&A 이슈도 있고 등등등 있긴 한데, 오늘 특징주에서 할까 생각하다가 이것까지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그냥 안 봤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4월 10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갖다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기주주총회, 요거는 여러분들이 팁으로 메모해 주시면 좋은데, 3월 30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갖다가 열지 못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4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제출 사항 자체는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4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보고서 제출이 안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견 한정, 의견 거절, 아니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 종목들 같은 경우에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전년도 1분기 관리 종목이, 이것도 투자 팁인데, 전년도 1분기 관리 종목이 지정된 사유 자체가 매출액 부분으로 인한, 그러니까 4년 연속 적자라든지 아니면은 등등등의 사유로 관리 종목이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본 잠식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기업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나 재무 구조 개선, 유상증자를 통하든지 이런 등등등의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 종목 탈피하는 사유 자체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근데 굳이 그런 종목까지는 매매를 갖다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로 괜찮아요. 단기로. 예, 하지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생이 거의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주식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거의 20년인데,
제 경험으로 빗대어 봤을 때 그런 종목들 자체가 당해는 상장 폐지나 이런 이슈로 발전이 되지는 않지만 다음 해까지 유지되는 기업들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진짜 거의 한 그런 형태의 종목들 갖다 워낙에 매매를 갖다 안 하기도 하지만 그런 형태의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생적인 한계 자체가 너무 뚜렷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관리 종목을 탈피했다 하더라도 이유가 되면 꼭 행령 배임이 터져요. 아니면 대규모 유상증자 해가지고 또 한번 우리를 갖다가 곤란하게 만들어야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하루에 뭐 상한가 갔는데 와 내가 저 상한가 갖다 먹었으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뭐 상한가 그 꼴랑 30% 그거 물론 크죠. 근데 30%를 갖다 먹더라도 안정적으로 먹어야죠. 예. 아무리 맛있어도 한번 딱 먹고 다시는 안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리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거고 중국의 그 수출 드라마 그 사임당 제작사 지분을 갖다가 보유한 SI 리소스 예, 이 부분 자체는 오늘 그러니까 그 장중 특징주에서 예, SI 리소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무상증자를 갖다 결정한 CU 메디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참 특이한 경우인데 감사 보고서 그 학정일에 무상증자를 갖다가 불렀다라는 거는 좀 의미상으로 좀 큽니다.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무상증자 아니면 자사주 취득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거 나오면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시는데 무상증자를 했다는 이야기는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배당 성향 자체는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예, 무상증자의 최대 그러니까 수혜를 갖다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과연 투자하고 있는 우리일까요? 아니면 현재까지 많은 수량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일까요? 그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최대주주가 당연히 수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사 돈 자체를 갖다 합법적으로 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배당이나 그죠? 최대주주가 그 배당을 갖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배당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는 특수관계인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살라 그러면 또 세액 부담이 있으니까 걔는 좀 일단 빼놓고요. 근데 배당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실제로 무상증자입니다. 예. 그리고 배당 중에서도 현금 배당보다 더 좋은 게 주식 배당이거든요.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발행가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인데 대표적인 회사가 셀트리온이잖아요. 뭐 셀트리온 보고 배당 성향이 막 되게 좋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셀트리온은 그냥 주식만 주구장창 늘려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공매도가 터지는 회사입니다. 물론 뭐 셀트리온 가지고 우리가 뭐 매매 잘했죠. 예, 뭐 잘 팔고 잘 나왔는데 그리고 4월 달에 셀트리온 한 번 더 봐야 되겠어. 예, FDA 그 이제 본격 승인 남아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한 최소한 또 몇 프로 해먹어야죠. 예, 공매도 청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4월 달에 셀트리온도 꼭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일정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아까운 거니까. 자, 아무튼 무상증자를 결정한 시우메디칼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CS. 예. 이 C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CS 같은 경우에 통신 기자재 쪽인데 이 자회사가 OLED 관련이에요. 그래서 약 3년 전, 4년 전에 이 CS가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던 적이 있어요. 자회사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모회사 자체가 계속적으로 실적 부진을 갖다 안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자본 잠식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라 가지고 조금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뭐 자회사가 좋은데 뭐 얘도 일단 관리 종목이면 여러분들 그냥 투자 대상에 제외시켜버리려고 그게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린 심엔터테인먼트. 예, 심엔터테인먼트는 그러니까 M&A 관련된 이슈 그것 때문에 막 올랐었죠. 근데 왜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자체에 그러니까 그 상방 자체가 오래 가려 그러면 무조건 실적과 펀더멘탈 자체, 개선세 자체가 뚜렷하게 나와야지 주가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개별 이슈 해가지고 빵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 예, 심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이죠. 그리고 신작이 혹평을 받고 있는 소프트맥스 예, 같은 경우에도 당일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은 거래량 6억 3,610만 8천 주 거래됐고요. 거래대금은 3조 190억 3,800만 원을 찍게 됐습니다. 상한가 한 개 종목을 다 포함해서 391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680개 종목이 하락했고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6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네요. 일단은 코스닥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아시아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일본 증시가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한 반면에 중화권 증시는 일정히 밀렸습니다. 특히 대만 증시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31.62엔 0.77% 상승한 17,134.37을 갖다 기록하였고,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2주 만에 가장 높게 거래되었습니다. 토픽스 지수의 경우에도 전날 대비 15.80에 1.16% 상승한 1381.85에 그 장을 갖다 마쳤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기침이 갑자기 나와서요. 연율 1.4%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와 수정치인 1.0을 웃돌았는데요.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달러 매수가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달러 대비 엔화가 10월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인 7거래일 연속 약세를 나타내면서 증시에는 호재작용인데요. 이날 달러 엔화율은 달러당 전날보다 0.45엔, 그러니까 0.40% 상승한 엔화 약세를 갖다가 시현하면서 113.5엔을 갖다 기록했습니다. 이 엔화 약세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국에, 일본의 수출주들이 흡수를 갖다 받으니까 그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엔화 약세의 샤프가 3.97. 샤프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대만 쪽 기업 자체가 3월 30일자로 샤프에 대해 가지고 그 매수 승인을 갖다 한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형성되면서 샤프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올림푸스와 소니가 각각 1.07 그리고 0.97% 상승하는 등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니폰 판유리가 1.25 그리고 반도체 업체인 그 아드반테스트가 0.94% 하락했습니다. 저학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란히 좀 하락한 상황인데요.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 대비 21.61포인트 0.73% 하락한 2957.82의 거래를 마쳤는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CSI 300지수도 전거래일보다 0.9% 하락한 3169.73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오후장에서 부동산주들이 급락해서 지수를 갖다 끌어내렸는데요. 금융당국이 그 저장성 지방의 부동산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난징과 수조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다 표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그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인대 끝나고 나서 왜 그 여러분께 전인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마감 시간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그때 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도시와 2도시, 3도시 그쪽 부분에 1도시에 지금 가밀화된 부분 자체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정책 자체를 갖다가 시작한다고. 그 제일 좋은 정책이 뭐겠어요? 그 1도시 쪽에 그 가격 급등이나 이런 거 조사한다고 해버리면 당연히 빠지겠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확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 그 능력을 다 키우셔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요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이온 부동산이 2.68% 하락하였고 왕커 부동산이 2.12, 그리고 중국 인민재산보험 PICC가 2.83% 하락하면서 부동산 지수는 1.81% 하락했습니다. 자,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항상 그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 요 근래에 그러니까 저희 밸류체인스의 그 신규 회원분들이 조금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단톡방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마감 시황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예, 조금 그러니까 진행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더라도 좀 양해 바랍니다.
그 대만 증시를 갖다가 보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대만 증시하고 한국 증시 자체는 거의 같이 움직여요. 결론적으로. 근데 대만 증시 자체 상승 자체는 국내에 코스닥 전기전자 쪽 장비업체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갖다 입습니다. 대만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IT 쪽이 굉장히 거의 상장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닥에 전기전자 쪽,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OLED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 기업들 자체 주가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만 증시 요 상황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뭐 여기에 어떤 종목이 올랐고 뭐 이렇게까지는 세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가건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52포인트, 0.17% 하락한 8690.45의 장을 마쳤는데요. 가건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한 게 지난해 12월 14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날 청홍 스틸이 9.94% 하락했고 미디어텍과 캐셔테크도 각각 1.44%, 4.88% 하락했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TSMC가 0.63% 상승했는데요. 그 TSMC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반도체 쪽 그 관련 기업입니다. TSMC의 그 국내에서 수주량이 많은 기업이 그러니까 코스닥의 유니테스트하고 한미반도체가 TSMC 항 매출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TSMC의 그러니까 그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투자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대만의 TSMC가 그 투자 발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연결되는, 예, 뭐 유니테스트는 뭐 또 대만의 난야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이름 예쁘죠. 예, 그 난야라는 반도체 기업의 최근체가도 연결되는데, 근데 TSMC의 그러니까 투자 발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도 나중에 되면 서서히 아시게 돼요. 아,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는구나. 그걸 갖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갖다가 한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증시 전반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예고 드린 바처럼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의 대응 자체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일단은 우선 자, 내일 시장 자체는 열리지도 않은 내일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알 겁니까? 라고 하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내일 시장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시장도 정강후약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오늘 물론 자네 델런 의장의 발언 자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정강 후약 장사는 내일 역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서 일단 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2월 중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굉장히 좀 상승하고 시장이 굉장히 재밌어 보였잖아요. 예, 이 부분 자체는 신흥국의 통화와 원자재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랠리를 갖다가 그 시작이 된 부분에 가장 근본적인 게 이 상하이 합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월 말에 왜 G20 이 부분은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G20 그 재무장관 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는 달러와 강세 현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2의 프라자 합의가 나왔다라는 설이 지금 굉장히 계속 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전환하고 신흥국 통화와 그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갖다 지속할 것이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와 수반해 가지고 달러와 약세가 시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된 건데요. 이 부분 자체가 그 80년대 프라자 합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 일본의 경제 상황의 침체를 갖다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하이의 그 G20 정상회담에서 이런 형태의 그 합의가 나왔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그냥 추측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와 관련된 어떠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했던 어떤 장관의 발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시장에서 요러 하니까 실질적으로 막 달러와 강세 때문에 유가가 무너지고 원자재 시장도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G20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심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들 자체가 움직였던 건데요.
실제 합의 여부를 갖다 떠나서 상기 구도를 갖다가 위해서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금리 인상을 갖다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 인상 기조를 갖다 철회하고 완화 시절로 그 회귀하는 부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준의 전략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큼 완화적인 회의로 평가됐던 3월 FMC 직후에 나왔던 건데, 근데 이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그 마감 시황 방송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원이 이렇게 했다, 무슨 의원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수의 의원들 자체가 곧바로 추가 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와 고용지표 또한 그들이 그 스탠스를 갖다 지지하고 있네요. 결국에 연준은 긴축을 갖다가 연기한 것일 뿐 6월 FOMC쯤에서 다시 그 매파적인 모습을 갖다 드러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긴축적인 미국의 정책과 완화적인 비미국의 정책에 의한 금리 확대 또한 달러 강세 구도를 갖다 지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데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 외에도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갖다가 체크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첫 번째 종목을 한세시로 갖다가 시작했고 그리고 한솔신텍 같은 경우에 실적이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주로 지금 가져가는 거고 그런 형태인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4월 중순부터 이게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과 이머징 통화 가치의 회복이 경기 민감주, 특히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에 수급 개선에 기여한 게 분명한데요. 근데 화학업종 정도로 갖다 제외하고는 실제 실적 개선에 기여한 부분은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부진한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 민감주를 갖다 중심으로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게다가 여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지금 딱 이렇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자체가 완전히 그러니까 극소수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은 다 추출해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말씀 당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정책 후분과 그 일시적인 달러 약세에 기댄 안드레는 이제는 조금 거의 그러니까 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하이 합의설과 같은 기대감을 갖다가 일정 부분 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었는데 어느 정도의 일단 하반 경직은 나올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지금 밴드 자체를 갖다가 1970포인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70포인트 아래가 되면 제 매수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대기 매수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 자체가 1970포인트 아래로 그 전략을 잡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데 이게 4월 중순 이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이때 그러니까 1차적인 하락 압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또 4월 FMC 회의도 관련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때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6월 FOMC를 갖다가 앞둔 5월쯤에 2차 하락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주식의 비중을 갖다 좀 줄여나가는 게 좋은데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도 자체를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건데 현재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3월 30일 정도가 되면 그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약간 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매도가 시작이 되면 반대로 기간의 매수 역시도 그때쯤 해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직전에 3월 25일 날 기간이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간이 매수가 들어왔죠. 예. 근데 3월 30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간 자체에 실질적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를 전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논하기에는 시간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 중에 가장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당액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액 지급 자체가
그 4월, 그러니까 둘째 주부터 실질적으로 배당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배당금 역의 송금 자체가 이루어집니다. 배당금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팁이 뭐냐면,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금 자체를 갖다가 국내에 재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예, 배당금은 무조건 그 본국 송금이 원칙이거든요. 제일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율 자체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한 그 환율 밴드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한차 이익까지 감안한 매도세 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 매도가 진행되는 구간 자체를 3월 30일 기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식 비중 갖다 무조건 줄여야 된다. 와, 씨, 방장이 그랬어. 주식 비중 막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경기 민감주,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갖다 보였던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빼는 게 맞는 것이고, 뭐 시장 전략상으로 본다 그러면 최근래에 그러니까 그 하락 자체가 갖다 일정 부분 시원한 죄송합니다. 그 일정 부분 시연하고 있는 코덱스 인버스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코덱스 인버스의 특징 자체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ETF 상품이요. 예, 그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시점부터는 코덱스 인버스 자체의 비중을 갖다 서서히 가져가면 됩니다. 뭐 어떻게? 그냥 무작정 그냥 코덱스 인버스를 갖다 사자 이게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가 그 목표가 인근에 와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 종목들을 갖다가 이익 부분을 갖다가 빼든 아니면 목표가 딱 도달하면 우리 손익실하고 다 빼잖아요. 예. 빼면서 다음 종목 넘어가면서 일정 부분 자체로 갖다 코덱스 인버스 자체로 전략을 가져갑니다. 예. 언제까지? 4월 중순까지. 예. 코덱스 인버스의 전략을 갖다가 딱 가져가시면서 그러니까 지수 하방 자체가 일정 부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970포인트 아래가 되면 실제로 인버스 자체 상승률 추이를 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약 한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밴딩 계산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코덱스 인버스를 갖다가 일정 부분 가져가고요. 예, 그런 이후에 4월 중순 이후에 지금 경기 민감주 섹터 자체가 하락폭이 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시그널 자체의 그 1차적인 방향과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그 일정 부분 경기 민감주로 갖다가 줄여야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갑니다. 2분기는. 그렇기 때문에 차화정입니다. 자동차 화학 종류인데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4월 중순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갖다가 이쪽으로 딱 전환해 버리면 돼요. 현재 기점 자체는 일정 부분 테마주 아니면 모멘텀주 아니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 그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서 이익분 자체를 갖다 서서히 코덱스 인버스에 담습니다. 코덱스 인버스에 확 다 실어가지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예, 해두시고 4월 15일 이후에 만약의 경우로 가정을 합니다. 1970포인트 아래로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화정, 예,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화학 대표주, 그리고 그 정유 대표주를 갖다가 사시면 되는 거죠. 물론 얘들은 안 빠질 거예요. 생각보다. 자동차 대표주는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1분기 실적까지는 분석 내용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약간은 좀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 쪽에 그 원유 그 전략 비축유 재고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휘발유 있잖아요. 휘발유 재고 자체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정제 시설들 자체가 그 정유 정제 시설들 부분도 약간의 그러니까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타 부분에서 지금 휘발유 자체가 의외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원유 재고는 막 늘어나는데 휘발유 자체로 해서 가동을 갖다 하는 부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 근본적인 근거로 그 나이지리아산 석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옥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휘발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 수입이 최근에 미국 지역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휘발유 자체가 지금 현재 재고 소진율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휘발유 관련돼 가지고 조만간 그러니까 이슈 모멘트 돌 거거든요. 휘발유 관련해 가지고 국내의 기업들 뭐 지금 그러니까 몇 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도 많겠지만 흥구소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전문적 휘발유 유통업체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괜찮을 수 있어요. 휘발유 가격 자체가 아마 조만간 오릅니다.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지금 화학주들의 그 상승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에틸렌 가격의 상승하고 연계성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있잖아요. 그 에틸렌 가격의 상승 중에 그 가장 크게 영향을 왔다. 에틸렌 가격이 상승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에틸렌 생산 NCC라고 하는데요. NCC 그 기업들 자체에 그 정비에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에틸렌 가격의 그 상승 자체가 실질적인 부분 자체가 보면 그 설비 자체, 재정비 자체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에틸렌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정제 시설 있잖아요. 정제 시설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정비 기간 자체를 갖다 5월로 연장하면서 에틸렌 가격 자체가 급격하게 그 급락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얼마 전에. 예. 그 이야기 자체는 이게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실제로 NCC 관련된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잖아요. 예, 대표적인 롯데케미칼, 뭐 LG하고 뭐 워낙에 사업 다 그런데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막 올랐잖아요. 되게 막 좋았어요. 예.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되게 좋았고 한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휘발유 가격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휘발유 재고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휘발유의 그 정유회사들의 정제 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휘발유가. 근데 휘발유 자체가 그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역대 최저치까지 감소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드라이빙 시즌까지 접해버리면 휘발유 가격 자체가 급격한 그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경유 그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면 다시 휘발유의 재고 자체는 상승을 할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정유업체들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거기다 뭐 파산도 많았고 등등등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휘발유 자체가 이렇게 그 상승을 갖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갖다 하게 되면 이게 후폭풍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건 화학이나 정유 업종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휘발유 가격 자체가 상승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 나프타 있잖아요. 예. 나프타 원료 가격 자체도 상승하게 되는 거고, 전반적인 화학 쪽, 예, 그 BTX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그러니까 관련된 폭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이건 조금 머리 아픈 상황 봤어요. 특히 NCC 그러니까 화학 쪽 그 정제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방에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차 화장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뭐 현대차 보시든 기아차 보시든 그거는 뭐 본인들의 그 투자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일단은 2분기가 자동차 업종이 무조건 좋거든요. 예, 거기다 뭐 자동차 부품 업종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예, 거기다가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미 교체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타이어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넥센 타이어를 갖다 보셔도 되고, 그 부분 자체는 오늘 그
장중 특징주 방송에서 한국타이어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거든요. 그 북미하고 유럽적 점유율. 예, 그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거 딱 보시고 그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도 딱 봐주시면 좋겠고, 거기다가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그러니까 제가 회원 단독방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왔다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화학 쪽에서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실적도 일정 부분 수반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하나케미칼입니다. 제가 왜 그런 예전에 그러니까 그 회원 한 분이 하나케미칼 지금 사도 되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 4월달 돼서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 있어요. 예, 그 논리 자체가 이거 부분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화학 쪽에서 하나케미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LG화학을 보든가. 아예. 예. 어차피 그러니까 전기차 다시 그 이슈가 4월달에 좀 클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딱 봐주시면 되겠고, 뭐 그에 수반돼가지고 뭐 그 아래쪽에 뭐 관련된 기업들 많잖아요. 예. 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자체로 해가지고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많으니까, 뭐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비 관련해가지고 모듈이나 실적 훌륭하고,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정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유는 조금 다르게 아이디어가 갖다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참 좋은 수익을 얻었어요. S오일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 그 연결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다른 의미로서 현대중공업 한번 봐줄만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월뱅크 자체 상장 그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뭐 등등등 해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는 있어요. 근데 얘들 갖다가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살 필요는 전혀 없죠. 예, 4월 중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갖다 제시하는 건 이렇습니다. 3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가정이에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도가 진행이 되게 되면,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갖다가 염두를 갖다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코덱스 인버스 자체를 갖다 일정 부분, 비중을 갖다 가져가면서,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추천주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요. 매매하시다가 이익분 빠지면 코덱스 인버스 조금 사고 코덱스 인버스 조금 사고 그러면서 종목 돌리고 하시다가 4월 중순 이후에 만약의 경우에 지수밴드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을 해서 완전하게 지금 하방은 잡혀 있어요. 예, 가정입니다. 가정. 예, 그러니까 1970포인트 아래가 된다 그러면 차화정 위주로 예, 가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찌됐건 지금 경기 민감주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부분 자체는 비중을 갖다 서서히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1분기 실적 자체가 완전하게 검증이 된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코스피 자체가 1분기 실적이 그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대체 수단은 뭡니까? 코스닥입니다. 예.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코덱스 인버스 사면서 코스닥 위주로 플레이를 갖다 진행을 하면 되겠죠. 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점에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코스피를 갖다가 지금 사기에는 애매하잖아요. 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어렵고 등등등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발생하다 하면 반대적으로 피해가는 심리 자체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코스닥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펀더멘탈 모멘텀이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코스피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중국 쪽에 BOE부터 해가지고 막 어떤 기업에서 반도체 몇 조 투자한다 뭐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삼성하고 LG는 가만히 있냐고요. 얘들도 설비 투자 본격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OLED 관련된 장비 종목들은 얘들은 1분기 실적 좋고 그리고 지금 투자 관련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OLED 관련해 가지고 업체 우리 다 알잖아요. 비아트론하고 막 이미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반도체 장비 관련해가지고 랜드 플래시 메모리 관련된 장비. 예. 뭐, 모르겠어. 그러면, 딴 건 뭐 있어요? 에로티 백휜이라든지, 뭐, 그 관련된 소재기업 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펀드멘탈 자체라든지 아니면 이슈 모멘텀 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IT의 그 전기전자 장비 쪽은 괜찮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 그런 형태로 딱 보면 되겠고 거기다 그랬잖아요. 2분기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들 막 생산 많이 하겠다, 그쵸?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사이클 딱 읽어가지고 자,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코스피는 조금 어려운데 코스닥 쪽에서는 괜찮네. 그러면 코덱스 인버스를 갖다 서서히 사면서 실질적으로 197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와라 기다리면서 코스닥 쪽에 자, 부품, 스마트폰 부품은 아니에요. 예, 스마트폰 부품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OLED 장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이쪽 관련 딱 보시고 거기다가 지수 자체가 하락갔다 하더라도 제약 쪽에 모멘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쪽에 또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고 뭐 단기 뭐 테마성 이슈 많잖아요. 거기다 4월 중순에 우리 그 북한 쪽에 또 태양절이십니다. 예, 그러면 방산주 지금 최근에 별로 안 좋죠. 근데 북한 한판 또 해줘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산주 조금씩. 거기다가 이게 참 따뜻한 봄이 오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냐. 지금 AI 확진이 났잖아요. AI 관련주. 그리고 또 구제역 나올 때 됐습니다. 구제역 관련주. 그리고 자 이제 미세먼지 돌 때 됐죠. 그럼 또 미세먼지 관련주. 황사 미세먼지. 자 전체적으로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괜찮네요. 코스닥은 괜찮아요. 오히려. 코스닥은 괜찮고 오히려 코스피가 안 좋다라는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고 코스피 쪽에 경기 민감주 섹터 자체를 비중을 갖다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투자 전략은 오늘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드린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월 증시 하면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 추천 업종 자체가 타겟팅을 이쪽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이제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말씀 주시겠고요. 예. 오늘 마감시황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최대한 설명을 갖다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꽤 노력 많이 했는데 어떻게 설명이 좀 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늦은 밤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십시오. 예. 뭐 저 역시도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보태고 전략을 갖다 보태야 되긴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면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추천 종목이나 추천 업종 자체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갖다 가지고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이 종목을 추천하는구나 그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마감시장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모닝 브리핑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상 방송 마칠게요.